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질문 드립니다. 미국의 경우 1조 달러 정도의 비은행권에서의 대출이 있었다고 한다. 이거 말씀하신 거고, 국제회계 기준과 더불어 시간표대로 가는 움직임 속에 어마어마한 죽음의 행렬이 올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핵심인 거죠. 비은행권 대출, 이런 것도 문제지만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국가부채가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 일본이 미국보다 국가부채가 훨씬 더 심해요. 근데 문제는 왜 미국이 문제가 터지느냐. 일본은 국가부채가 심한 대신에 플러스로 디플레이션이 심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 많은데 인플레이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아요. 지금 뭐 채권금리 엄청 올라가지고 1%대까지 간다. 근데 그건 일본 상황에서 엄청 오른 거지만 실질적으로 엄청 높은 금리는 아니죠.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도 막 쭉쭉 올려버리면서 금리가 심각하다. 근데 예전에 저희가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금리 영향력이 더 커지는 이유. 금리 영향력이 더 커지는 이유는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왜냐면 부채가 많지 않을 때 1억에 막 금리 10% 했습니다. 우리나라 IMF 때 뭐 그 이전에 보면은 진짜 저축만 해도 돈이 잘 모이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빚이 한 10억 됐단 말이죠. 그러면 10억이니까 금리를 낮게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때 빌린 사람이랑 이때 빌린 사람이랑 이자는 10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금리가 1%씩만 올라간다. 그럼 여긴 11%가 되고 여긴 2%가 되죠. 그럼 여기는 1% 올라갔지만 1100만 원밖에 부담이 안 되지만 요때는 1% 올라가면 부담이 2000만 원으로 늘어요. 그래서 부채가 크면은 저금리가 되는 거고 저금리로 버티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금리 영향도가 엄청나게 커진 거고 여기에 플러스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젤3 도입이 늦어서 바젤3의 DSR 도입이 미국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도입돼서 그 전에 DSR 43% 정도로 맞췄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젤3 지금 40%로 도입하고 있죠. DSR을. 근데 요게 21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았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죠. 하루 적자가 9조 4,300억이다. 그래서 이자 폭탄에 나랏빛 눈덩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진퇴양난이 된 게 뭐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 돈을 많이 풀면서 빚을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니까 국가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디폴트 이야기가 최근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 야당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디폴트가 날 수 있다. 근데 그때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야당에서 동의를 끝까지 안 하는 건 아니다. 나라 망하도록 두진 않을 거다. 다만 동의를 하는데 뭔가를 좀 얻어가려고 하는 행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부채 상한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고 근데 문제는 미국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돈을 2번 풀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번 풀었으면 괜찮은데 한 번 풀었을 때 효과가 괜찮았으니까 2번 푼 거죠. 미국의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은 돈을 언제 많이 풀었냐? 이때 많이 풀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일본 아베노믹스는요. 이게 돈 엄청 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라는 게 뭐예요? 일본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이걸 가지고 경제를 살리자. 2012년부터 했던 거. 이게 아베노믹스였는데 이게 미국 따라한 거예요. 미국에서 돈을 엄청 풀었거든. 문제 생기니까 더 풀고. 이걸로 경제가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다가 줄이기 시작했죠. 2017년부터. 금리는 2015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긴축 움직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돈을 계속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7년, 그 다음에 2018년 11월에 금리를 올렸고 저희가 이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하락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문제만 없었다면은 그때 하락이 되는 게 맞았죠.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터졌어. 그럼 돈 한번 확 풀어가지고 또 살린 다음에 또 천천히 쪼이면 되지. 이때도 확 풀었다가 천천히 쪼여도 되더라. 또 확 풀었다가 천천히 쪼이면 되겠지 싶었는데 확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줄이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 줄이고 있는 거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렇다고 확 줄여버리면 경기 침체가 확 올 것이고 아니니까 지금 천천히 줄이려고 하는데 천천히 줄이자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미 진 빚이 많으니까 금리를 올려도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자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국제 유가. 국제 유가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요. WTI만 보더라도요. 길게 보면 어때요? 쭉 올라가다가 빠지는 듯 하더니 지금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슬금슬금 올라갈 기미가 보이고 있죠. 지금 요게 이렇게 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강달러. 그리고 중국 수요 부진. 그래서 요 상황이 지금 유가가 이렇게 튀지 않도록 두고 있는 건데, 페트로달러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유를 달러로만 거래하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금본위제 이후에 페트로달러, 요것 때문에 미국이 기축통화 유지를 지키고 있는 거다. 지 원인 것 때문인 것도 있지만 요것 때문에 미국이 기축통화를 지키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유 가치는 어떻게 됐어요? 튀죠. 2차 오일 쇼크가 왜 났냐? 1차 오일 쇼크가 끝나고 금리 인하. 그러니까 다시 유가 폭등하면서 2차 오일 쇼크가 왔고, 이때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때 나선 사람이 볼커죠. 요즘에 파월 이야기할 때 계속 이야기 나오는 폴 볼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잡았어요? 고금리 장기화. 경제가 무너지더라도 고금리 장기화를 해서 유가부터 잡고 물가부터 잡았다. 이게 그때 핵심이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고금리 장기화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충분히 되느냐? 그때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장기화가 될 수 있는 거다. 미국은 지금 국가부채 이자 내는 것도 바쁘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 기축통화라면은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본주의의 논리.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본주의의 논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화폐 가치 하락. 곧 실물 가치 상승이다. 그러면 화폐 가치 하락은 왜 나오는 거예요? 계속 화폐가 공급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화폐 통화량이 늘어나서 화폐 가치 하락하고,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만큼 실물 가치가 상승한다. 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화폐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푸는 거, 중앙은행에서 푸는 게 원하죠. 근데 세계적으로는 뭐예요?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는 돈을 계속 풀어줘야 된다. 그것을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달러를 계속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무역 적자가 나는 거예요. 달러를 계속 생산을 해서 세계적으로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서 지금 달러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걸 줄이지 않으면 인플레이션도 못 잡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다시 풀게 되면은 그만큼 미국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만큼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달러를 공급을 줄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화폐 가치 상승이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코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요. 코인이 왜 위험자산이냐면은 안전자산이랑 위험자산이 있는데, 요즘에 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코인은 대표적인 위험자산 중에서 최고 위험자산입니다. 그 다음이 부동산, 주식이 그 다음이고, 안전자산은 예를 들어 금, 달러, 또 뭐 채권, 미국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이 뭐 금처럼 실물이라 안전자산이다, 이것도 다 개소리고요. 위험자산은 왜 위험자산이라고 하냐면은 인플레이션 때 영향을 받는다, 해지 수단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 그 이유는 코인, 부동산, 주식을 살 때는 사람들이 빚을 내기 때문이에요. 이 안전자산 살려고 빚 내는 사람들은 매우 비중이 적겠지만 위험자산 살려고 빚 내는 사람들은 매우 많죠. 그러니까 위험자산이 되는 거예요. 빚을 얼마나 내느냐,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기 때문에 위험자산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왜 경제위기가 터지고 나서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무너졌냐, 시장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죠. 그 이유는 거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 거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유동성, 이런 것들로 쌓여 있는 거고, 이 대출 유동성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긴축이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느낌, 또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 유동성이 빠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무너지는 거고, 이 상황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젤3 도입이 너무 늦었어요. 바젤3라는 것 자체가요, 은행의 안전성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바젤3는 은행이 조금 더 안전하게 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 이게 바젤 3인데 안전장치를 해놓으면 돈을 덜 빌리게 되죠. 사람들한테 돈을 더 안 빌려주게 되죠.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안전장치가 너무 늦게 작동이 돼서 돈을 계속 빌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위험한 거고, 마찬가지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려줘서 부동산 시장이 터져가지고 부동산 거품이 생겼던 나라,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죠. 어디? 중국. 뭐 홍콩 따로 본다면 홍콩 중국이죠. 홍콩 중국이 왜 무너지겠냐. 그리고 그 다음에 타자는 어디가 되겠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미국에서 양털깎기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위험할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겠느냐. 과거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유럽이 터졌던 이유는요. 유럽이 미국 금리 인상을 못 따라가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런 상황이다. 요거 보시면 다 나옵니다. 동아시아 무너지고 있는 거 다 보인다.